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프로그램은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 판타지 방과 후 설렘 시즌2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소년들의 이야기, 소년 판타지는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방과 후 설렘 시즌1에 이어 1년 만에 돌아온 글로벌 보이그룹 프로젝트인데요. 3월 30일 첫 방송을 시작해 지난 8일 11회를 끝으로 데뷔를 향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 세계 아이돌 지망생 중 54명을 뽑아 총 4학기로 구성된 미션을 거치고 최종 데뷔 멤버 12인을 선발했는데요. 전체 언급량은 73만 2,383건으로 32만여 건을 기록했던 시즌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를 설렘에 빠뜨리겠다는 제작진의 포부가 성공적으로 통했을지 궁금한데요. 마지막까지 함께한 시청자들의 반응도 체크해볼까요? 네. 소년 판타지의 긍부정 감성어를 확인해보면요. 고생, 안타깝다 등의 부정 감성어가 있었지만 열정, 감동, 멋진 무대, 빛나다 등 최선을 다해 오디션에 임한 참가자들을 보며 느낀 감정들이 주로 등장했는데요. 긍부정 비율은 94.2 대 4.2로 긍정적인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험난한 서바이벌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소년들을 격려하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종회까지 방영된 지금 위원들도 시청자들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지 궁금한데요. 감성어를 바탕으로 소년 판타지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이제 부정 감성어 중에 안타까움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 이번처럼 좀 참가자들의 출발선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오디션 쇼가 없었던 것 같아요. 평가 무대로 평가를 받기도 전에 이미 실시된 투표로 인해서 이들의 어떤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진행 방식 같은 것들을 보면은 기존의 다른 서바이벌이라든지 또는 조금 인지도 있는 기획사 소속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지도와 팬덤이 있는 참가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시스템이었고 배경이 없이 시작하는 참가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구도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가 무대 때마다 심사위원들, 그 프로듀서들조차도 견제된 거죠, 시류가. 그러니까 저 팬덤에 저 팬들이 안 눌렀어. 팬덤 안 눌렀어. 참가자들도 유독 인기에 좀 연연해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열심히 하는 걸로 못 넘는 벽이 있다고.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과거에 이런 서바이벌 오디션이 처음 인기를 끌었을 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고 그래서 자주 어떤 기적의 무대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리 만족을 줬던 것 같은데 최근에 아이돌 오디션은 뭔가 아이돌은 끼와 매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유로 뭔가 출발점이 다른 것들을 합리화를 하면서 불공정한 지점들을 조금 이렇게 당연시하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점을 소년 판타지에서도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계속 좀 안타까움의 감정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고생과 안타까움이라는 부정감성어들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과연 이번 포맷이 사실 시청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만한 포맷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투표로 선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번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고 얼마나 성장을 해서 보여줬는가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을 보여줄 기회도 없이 탈락하는 참가자들 현장에서도 납득을 못하는 분위기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다들 데뷔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재미는 분명히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만은 그 열정에 상응하는 결과를 우리가 가져다 줬는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남는 시즌이었습니다. 긍정 감성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열정과 응원인데요. 데뷔를 향한 참가자들의 열정이 빛났고 나이가 어리고 그 이전에 연애 이력이 없는 그런 소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응원하게 되는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들의 고생에 비해서 결과가 확실하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이 두드러진 게 세미파이널 순위 발표식이었는데요. 세미파이널 무대 자체는 9회에 이제 강승윤, 소연, 진영 프로듀서 팀이 무대를 했고 우영 프로듀서 팀은 10회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미파이널 생방송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10회 한 팀이 너무 불리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면서 다시 서바이벌 오디션 쇼의 핵심인 공정성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아예 후반부의 편집 분량도 현장 투표에서 1위를 한 소년들을 미리 땡겨서 편집 분량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공정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고 열심히 하는 소년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투표 시스템과 포맷, 편집 방식 등에 대한 아쉬움을 비롯해 다양한 감상평이 등장했는데요. 또 다른 데이터를 통해 소년 판타지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네.
소년 판타지 연관 검색어 준비해봤습니다. 소년, 현장 평가, 미션, 참가자, 데뷔, 촌철살인, 중간 평가, 글로벌, 판타지 보이즈, 투표 등의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네,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판타지 보이즈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소년 판타지의 데뷔 그룹명 판타지 보이즈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2달간의 서바이벌을 거쳐 지난 8일 최종 데뷔 멤버를 결정하는 생방송 파이널 경연이 전파를 탔는데요. 최상위권 참가자인 홍성민 팀과 유준원 팀으로 나눠 베네핏을 건 리더전을 펼친 결과 홍성민 팀의 승리로 대결의 끝을 맺었습니다. 베네핏 점수와 최종 투표수를 토대로 최종 12명의 소년이 데뷔를 향한 여정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여기서 참가자 인물 검색어 순위를 살펴보면 홍성민 군의 이름을 시작으로 김우석 군과 유준원 군의 이름이 차례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인물은 5위에 오른 금진호 군인데요. 최종 데뷔조가 되진 못했지만 다른 멤버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오른 점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 판타지 보이즈의 멤버가 된 12명의 인물 중에 위원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소년은 누구였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의 원픽은 언급량 2위인 김우석 군인데요. 아마 이 언급량에는 제가 언급한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김우석 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위로한 채 아이돌로서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프로듀서들이 춤과 노래는 아직 좀 모자라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요. 회차가 진행될수록 이렇게 발전하면서 아이돌로서의 잠재성을 키워나가면서 시청자들의 언급량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상적인 회차가 세미파이널 당시 이 강승윤 팀에 들어가서 프리코러스라는 중요한 파트를 맡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지적을 받고 자신의 실력이 그만 못한 것 같아서 위축됐지만 열심히 노력을 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프리코러스 파트를 훌륭하게 해내면서 현장 투표도 1위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노력하는 소년이 그래도 나중에 발전한다 이런 모습을 조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판타지 보이스가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그룹이잖아요. 근데 김우석 군이 이 쇼 내내 보여준 모습이 한국인, 외국인 멤버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거나 협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가령 2학기 미션인 더 스틸러 연습 때는 외국인 멤버와 한국인 멤버 사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김우석 군이 계속 중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이 4학기 미션 때는 모두가 외국인 팀에 혼자 한국인으로 들어가서 맞춰나가서 결국은 미션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보이그룹에는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멤버인 K단도 인상적인데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이가 가장 어린 참가자들을 학부모의 마음으로 좀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 라인에 항상 이렇게 눈이 갔는데 그중에서도 K단은 특히나 이제 우리말에 서툴어서 굉장히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고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나 못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가장 자주 할 K단 같은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완주를 못하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중간에 방출 멤버로 선정이 돼서 다른 팀으로 가는 그런 시련도 있었는데 그 팀에 막상 적응해서 굉장히 좋은 무대를 선보였고 성장의 또 다른 아이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리스트들을 쭉 보다가 검색어 순위 대부분 다 데뷔조인데 5위에 이제 금진호 군 이름이 올라온 걸 보면서 검색어 순위에 오를만 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6회 슈라운 무대에서부터 사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팀이 사실은 자포자기한 상태로 무대를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어서 중간 평가 때 굉장히 혹평을 들었을 때 이 팀의 리더로서 북돋아주고 사실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제 시작이라서. 오케이. 5, 6, 7, 8.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대는 좋게 나와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소름이 돋았던 무대였어요. 베네핏 약속했는데. 보는 사람이 다 안타까울 정도로 엉엉 울었거든요. 소위 덕후몰이를 하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한 것도 사실은 이렇게 여리면서도 책임감이 강한 금진호 참가자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해볼 단어는 촌철살인인데요.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돌직구 평가로 화제를 모은 프로듀서들과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소년 판타지에선 지난 시즌 담임으로 출연했던
그룹 아이들의 소연 씨를 비롯해 2PM의 우영, B1A4 출신의 진영, 위너의 강승윤 씨까지 총 4명의 막강한 프로듀서들이 함께했는데요. 입학 평가에서부터 뼈를 때리는 촌철살인 심사평으로 긴장감을 주는가 하면 아이돌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을 건네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솔직한 멘트들로 참가자들의 성장을 도왔죠. 여기서 프로듀서 인물 검색어 순위를 확인해보면 언급량 22,756건으로 프로듀서 소연 씨가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는데요. 시즌 1에서부터 단호한 평가로 수많은 클립을 양산해냈던 만큼 소연 씨의 활약에 주목한 이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 판타지의 온라인 조회수 탑3 클립을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과후 설렘 2가 이제 곧 시작하는데요. 시즌 1 선생님으로서 참가자들 모니터 좀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우와, 잘한다. 잘생긴 걸로 되게 유명한 그런 친구구나. 이미 한 번 서바이벌 출신. 오, 대박. 엄청 어려요. 2008년생이구나. 프로듀서 모드로 변신한 소연 씨가 소년 판타지 참가자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영상이 조회수 183만 건으로 1위에 올랐는데요. 그만큼 프로그램 내에서 소연 씨의 영향력이 컸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화제성을 불러온 소연 씨뿐만 아니라 각 프로듀서들은 학기별 미션을 담당하고 탈락한 참가자에게 구제권을 행사하는 등 새로운 보이그룹 육성에 적극적으로 임했는데요. 최종회까지 방영된 지금 프로듀서 4인의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학기별 미션에서 사실 프로듀서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던 게 초반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가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디렉션을 준다라거나 조언해주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가 좀 어려웠겠죠.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참가자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나 각 프로듀서들의 어떤 프로듀싱 능력과 작곡 능력이 경쟁을 벌이게 되었던 세미파이널 무대에서부터는 mem버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디렉션을 해주고 자신이 프로듀싱한 팀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어느 날 내 앞에 짱. 어느 날 내 앞에 짱. 다른 프로듀서들과 미묘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들까지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재미를 굉장히 극대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급량 1위인 이제 소연 씨 경우에는 굉장히 섬세한 프로듀싱 능력을 평소에도 자랑하는 프로듀서였지 않습니까? 세미파이널 녹음을 할 때에도 프로듀서로서의 소연 씨의 면모가 굉장히 잘 드러났고 2시즌 연속으로 프로듀서로 참여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작곡이나 지도 능력, 아이돌로서의 경험, 이런 프로듀서 4인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파이널에 가서야 자신의 팀을 지도할 수 있게 되니까 그전에는 약간 어떤 코멘트를 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요. 프로듀서들과 참가자들이 감정적인 연관을 맺기에는 프로듀서의 총체적인 관여도는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과후 설렘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 4인이 단임제라는 그런 제도하에서 각 반을 맡아서 초반부터 쭉 진행을 해나갔거든요. 그래서 참가자들과 프로듀서들 사이에는 그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방과후 설렘 시즌2라고 하면도 불구하고 이 프로듀서 사이는 사실은 세미파이널 때만 왔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듀서가 이렇게 능력이 출중함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이번 시즌에 시도한 프로듀서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프로듀서들이 대부분 서바이벌 경험이 있는 현직 아이돌이기 때문에 프로듀서 이전의 선배이자 롤 모델로서 경험에 우러난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초반부터 좀 살렸으면 어땠을까. 7회에 소년 상담소라는 제목으로 MC인 최강상민과 강승윤이 직접 이렇게 합숙소에 방문을 해서 소년들과 어떤 짧게 상담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갑인 친구가 저보다 훨씬 순위가 높아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작아지고 질투심을 갖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질투 같은 거 되게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질투를 많이 해? 네.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뭔가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꼭 그걸 이렇게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이겨버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순위 같은 건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담소 코너를 격수로라도 짧게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듀서를 어떻게 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미션입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죠. 네, 미션은 그간 소년들이 다채로운 끼와 매력을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었던 공간이죠. 무대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소년 판타지에선 1학기 단체곡 미션, 2학기 비주얼 컨셉트 미션, 3학기 포지션 미션과 4학기 팀워크 미션에 이르기까지 매회 다양한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소년들만의 확고한 개성을 보여줬는데요. 소년 판타지 언급량 탑3 회차를 살펴보면 각 프로듀서들이 제작한 신곡 미션으로 무대를 꾸린 10회 세미파이널이 3위를 기록했고요. 입학평가로 참가자들이 각자의 아이돌 자질을 뽐냈던 첫 회가 2위에 올랐습니다. 최종 데뷔 멤버가 정해지는 파이널 무대와 순위 발표식이 있었던 마지막 회가 언급량 3만 30건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미션을 통한 무대에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 2달간 아이돌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해 무대를 준비하며 울고 웃었던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원픽 무대는 무엇이었나요? 사실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무대는 이 순위에는 없어요. 팀워크 미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무대 중 하나였던 코코바 무대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참가자들 중에 최연소인 그 K단 군이 여기에 속해 있었는데 본인이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컨셉트의 무대가 아니었죠. 또 이 무대를 선보이는 평가 시간에는 컨디션 난조로 한 멤버가 앉아서 노래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안타까운 그런 무대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에서 또 방출할 수밖에 없었던 막내 K단에게 끝까지 멤버들이 이제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형들 다 네가 기다리고 있어. 화이팅! 기대하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나 화이팅!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어떤 팀워크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어서 코코밥 무대를 꼽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무대는 9회에 세미파이널에 나왔던 진영 프로듀서가 만든 곡 꽉 잡아 무대였는데요. Please, baby, 너와 내가 미워도 okay. 지난 기억을 생각해. 네가 아니었어 난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아주 잡은 두 손 놓지 말고 꽉 잡아. 아이돌 서바이벌 쇼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쇼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팬과 아이돌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꽉 잡아라는 곡이 팬과 아이돌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어서 꽉 잡고 다시 달려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를 본 프로듀서, 연습생들 그리고 시청자들 모두에게 어떤 감정적인 울림을 주었다는 면에서 기억할 만한 무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건 세미파이널 무대였습니다. 앞에서 선보였던 무대 중에도 릴리라거나 뭐 소리꾼이라거나 좀 기억에 남는 무대들이 없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커버를 열심히 했네 정도지 정말 그 요새 말로 찢었다 약간 이런 기분이 드는 무대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참가자들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는 역시 자신들을 위해서 쓰여진 프로듀서들의 곡을 이제 맞춤 옷으로 입고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스낵스 무대가 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던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처음에 래핑으로 이제 시작을 열었던 이제 진명재 참가자는 나도 모르겠어 너무 지쳐가 있어. 안정적인 춤과 래핑을 선보인 이제 박형근 참가자 또 이제 K단 참가자도 이 이전까지는 귀여운 이미지로 주로 소비가 됐다라면은 여기서는 꼭 그런 이미지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미지도 표현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좀 증명해 보였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네 프로듀서들의 곡들이 다 좋았지만 저는 스낵스 무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감정에 울림을 주는 연습 과정과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의 개성을 보여준 무대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소년 판타지에선 참가자들의 실력을 엿볼 수 있었던 무대 외에도 본방송에 미처 담지 못한 소년들의 숨겨진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회차별 미방분 공개입니다. 편의점 내기, 신체검사 비하인드 등의 미방분 공개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화제성 면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같은 시기에 방영됐던 타 방송사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과 화제성 순위를 비교해보면 방영 시기가 겹쳤던 4주간 계속해서 화제성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는데요. 최종 회까지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로 마무리되며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예능 황금 시간대인 목요일 오후 10시에 편성됐음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기록입니다. MBC에서는 소년 판타지 외에도 언더 19, 극한 데뷔 야생돌, 방과 후 설렘 등 꾸준히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MBC가 한층 완성도 높은 쇼로 화제성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공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방송사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는 독창적인 포맷과 기획 의도를 명백하게 확립을 해야 되는데요. 소년 판타지는 방과 후 설렘 시즌2라는 제목을 썼지만 학교 컨셉은 거의 유야무야 되었고 어떤 아무런 연관성을 사실 명백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즌으로 이어가면서 독창적인 어떤 특징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디션 쇼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려면 쇼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MBC는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오디션 쇼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그룹도 크게 대중적으로 성공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뷔 이후의 활동을 방송사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에 대한 명백한 플랜이 있어야 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획사와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언더 나이트인 경우 이제 아예 나이 어린 소년들을 이제 참가를 시켰고 야생돌은 야생 버라이어티랑 합쳐서 정말 새로운 시도였죠. 방과 후 설렘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이제 오은영 박사를 출연시켜서 어떤 아이돌들의 멘탈을 먼저 관리를 하고 이런 출발선 같은 것들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문제는 기존의 오디션들이 반복해왔던 관습적인 서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파트 선정의 갈등 그리고 항상 연습을 하다 보면 뒤처지는 연습생이 있기 마련인데 그 참가자들의 눈물 그리고 옆에서 또 도와주는 다른 참가자의 훈훈한 우애 같은 것들 멤버들만 바뀐 채 똑같은 그림으로 연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포맷의 새로움, 독창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디션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성장의 긍정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참가자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 개성과 창의성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미션들 좀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시청자들에게 좀 각인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소년 판타지하고 경쟁한 타사 프로그램들이 화제성 면에서 훨씬 더 잘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뭐 엄청나게 시청률을 높게 기록했느냐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은 보는 사람들만 약간 보는 이제 포맷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 화제성을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에서 이 타겟 시청자층 안에서만 승부를 본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보는 사람들만 본다라는 이 좁은 타겟 시청자층을 벗어나는 거는 그 시청자층 바깥에까지도 화제가 될 만한 무대를 만들어내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안 보던 사람들도 짧은 클립으로 돌아다니는 거를 보고 이제 유입이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다음에 만약에 MBC가 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만 더 무대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사로운 봄부터 시작해 꿈꾸는 소년들의 이야기로 환상의 시간들을 선물한 소년 판타지. 다음 시즌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